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여성운동가로 시민사회 활동가로 30년간 현장에서 뛰어온 분입니다. 재선을 넘어 3선까지 거침없이 달려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초선이다, 재선이다, 3선이다의 무게를 모르지만 저희가 어느덧 인생 책방을 한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3선의 무게라는 게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의원님, 3선 의원으로서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는 3선 의원이긴 한데요. 네. 늘 초심을 갖고 일하자 이런 주의거든요. 예. 항상 초선 의원 느낌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도 3선이 되니까 요구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어떤 그 입법 과제는 금방 4년 만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3선이 되니까 네. 그동안 해왔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3선이 되자마자 저는 보건복지원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잘 극복을 하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됐었습니다. 네. 초선 의원들도 훌륭하시지만은 재선 지나 3선까지 하셨다면 능력자로 다 인정받으신 그런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 정치 슬로건이 살림 정치였어요. 네네. 어떤 뜻인가요? 예, 이제 정치를 시작할 때는 정치의 모토를 다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치할 때 그 치라고 하는 부분이 그 다스릴 치거든요. 예, 근데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스린다는 말도 있지만 다 살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의 치자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는 목적은 어쨌든 사람도 살려야 되고 또 환경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살림 정치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예. 의원님 별명이 또 송파 똑순이세요. 똑순이. 우리 권진영 씨 보기엔 어떠세요? 똑소리가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너무 똑부러져 네. 보이시고 또 예. 일 처리도 꼼꼼하게 하시니까 그런 별명이 지어진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송파에 가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어느 정당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뭔가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 이거를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거죠. 예. 그리고 정말 뭔가 삶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송파에서 정치를 하면서 특히 이제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네. 생활체육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한 이제 예산도 확보하고 했더니 제대로 똑소리 나게 일을 하는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송파 똑순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들고 들어갔는데 그게 더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힘쓰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다 하긴 하는데요. 저도 그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정해서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 민원 소통의 날을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십니다. 어떤 민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이제 성내천이라고 하는 그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도 이렇게 오픈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나가시던 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관련한 좋은 제안들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좀 소통을 해야지 우리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 2016년도에 제가 이제 지역에서 저희 지역 사무실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3층이었는데 이렇게 막 올라오셨어요. 어떤 부부가 올라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지역의 가락동이라는 데서 그 스토킹 그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TV에 크게 났었어요. 그 사건이 났었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 사무실까지 온 이유는 자기 딸 같은 사람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제도적으로 막아달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계기로 해서 내게 됐고, 이제 19대 국회, 20대 국회, 21대 국회 3번 연속해서 법을 내서 21대 국회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그 법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그 자기 그 딸의 그 한이 좀 풀어진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저는 기억에 남고 또 제가 정치를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똑순이가 맞으시네요. 진짜. 예. 제가 의원님 의원실에서 하는 이벤트를 보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이벤트? 혹시 여러분 랄프를 구해줘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알아요? 랄프를 구해줘. 어. 본 것 같기도 해요. 랄프를 구해줘라는 전시회를 하셨다고. 네, 네, 예, 네. 의원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랄프를 구해줘라고 하는 전시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그 동물 대체 시험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근데 4월 24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세계 실험 동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념해서 국회에서 이틀 동안 전시회를 하면서 또 랄프를 구해줘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단편인데 그걸 이제 상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국회의원들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20여 분이 공동 주최를 했고요. 제가 알기에는 한국에서만도 1년에 한 40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홍보하고 동물 실험이 아니라 더 과학적이고 안전한 다른 대체 시험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OECD 기준으로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 제도가 없어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을 좀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을 좀 제도화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날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오셔서 랄프라고 하는 거는 토끼 이름이거든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랄프를 구조해주겠다고 랄프 구조대를 해주시겠다고 그날 그런 그 열렬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교사셨대요. 그럼 어느 과목 교사셨을 것 같으세요? 가정 선생님. 가정 선생님 느낌? 아니면 그래요? 뭐 이런 영어 선생님. 저도 문과 쪽이셨어요. 문과 쪽. 네네. 국어 교사셨다면서요? 국어교사는 못 됐고요. 국어교사가 꿈이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또 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화가 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특히 대학도 그랬고 사회도 그랬고 그래서 뭐 학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때 이제 강제 퇴학이 돼서 국어교사의 꿈은 이루지를 못해서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시민운동이나 여성운동을 하게 된 부분이 이제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추천한 책은 맨부커상에 빛나는 여러분 다 기억하신 한강의 장편 소설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자, 이 표지가 책, 좀 다르네요. 그죠? 어. 제가 갖고 있는 표지랑. 그렇네요. 그게 좀 더 다르죠. 예. 그거 언제 찍은 거죠? 이게 조금 뒤에 나온 걸 거예요. 아마. 예. 원래 책이 예. 판매에 호응도가 좋으면 표지가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평론가님. 이 한강 작가는 네. 채식주의자로 이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으면서 네네. 뭐 세계적인 작가로 거듭났죠. 네. 이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사에서 굉장히 아픈 역사를 다루는 소설을 썼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광주를 다룬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나왔는데 제주 4.3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하라는 소설가와 경하의 친구인 인선과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이야기로 제주와 우리의 어떤 아픔을 굉장히 절절하게 나타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예, 저희 지역에 저희 남한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 거기 청량산에 있는데 그 청량서당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은 굉장히 다양해요. 네. 70대부터 30대까지 있는 또 직업도 다양한데 한 12분 정도가 모여서 하는 청량서당이라는 독서 모임을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읽어요. 근데 이 책이 한번 추천이 돼서 제가 읽었는데 너무 책이 감동적인 거예요. 제목이 참 특이하잖아요. 예.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오묘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작별한다도 아니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걸까? 저는 그 의문이 그렇죠. 그런 많이 의문이 들었어요.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책 제목부터 너무 잘 정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4.3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아픈 역사인데 그거를 굉장히 그 서사를 잘 이끌어내서
감동적으로 이제 썼기 때문에 굉장히 느낌과 울림이 많은 책이라서 제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독서 모임 이름이 청량 청량서당. 서당. 청량서당. 네, 청량산에 있는 서당. 야, 오늘 청량서당 여러분께서는 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군요. 아주 네, 훌륭한 네, 모임이시네요.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작별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경하, 새를 구하러 가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하와 인성이 이제 주요 인물인데 이 경하가 새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 특이하네요. 새를 구하러 간다고요? 이 소설의 첫 장면은 네. 경아가 꾸는 꿈으로부터 시작해요. 예. 이 꿈이 어떤 건가 하면 눈 내리는 벌판에 이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가 묘비처럼 이렇게 심어져 있고 봉분들도 거기 함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꿈을 꾸는 경아 입장에서는 저게 뭔가 무덤 같기도 하고 이곳이 밀물에 휩쓸려 가게 되면 전부 거기에 있는 뼈들이 흩어져 버릴 텐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조바심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도대체 이 꿈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경아가 소설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이름은 좀 다르지만 한강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만한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이 경아가 계속 꿈에 시달리는 것도 네. 이전에 썼던 작품, 그 광주를 다뤘던 소설인데 소년이 온다. 예, 그게 아마 소년이 온다일 테고 그 이후에 계속 작가가 가진 어떤 또 문제의식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광주를 다뤘던 이야기고 여기서 4.3을 다루는 이야기인데 뭔가 이 첫 장면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하가 어쩌다가 새를 구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의원님? 경아가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 네. 유서를 준비해 놓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어떤 삶에 대한 의미를 잘 못 느껴서 저는 처음에 그 경아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아픈 소설을 쓰면서 그게 계속 자기 내재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삶의 의미를 잃고 삶과 죽음의 경계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내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죽을 사 먹으러 나가는 내용이 나와요. 네네. 죽을 예. 먹으면서 견딥니다. 네. 견디는데 이제 새를 구하러 가게 되는 거는 이제 친구 인선한테서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전화해 줄 수 있니? 해갖고 그 전화를 했더니 병원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 인선은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작가였는데 이제 그 일은 거의 안 하고 이제 그 목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목공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큰 통나무 같은 걸 자르다가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이제 제주도에서 말하자면 이제 병원까지 이쪽 비행기를 타고 왔겠죠. 네,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남겨진 자기의 그 새, 아마라고 하는 그 새한테 빨리 가서 반려조군요, 반려조. 예, 반려조죠. 이 새한테 빨리 가서 좀 물을 줘라, 밥을 줘라. 그래서 3일이 지나면 목말라서 앵무새거든요. 죽을 수 목말라서 죽으니까 빨리 가서 얘를 좀 살려주라라고 하는 거로 갑니다. 근데 경아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기가 키우던 반려조도 아니니까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인선이 절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이제 간 거예요, 제주도로. 가서 이제 막 비바람, 눈보라를 헤치고 굉장히 많은 걸 거치면서 이제 거기 가는 여정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새가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주 중산간이 좀 험하기는 해요. 제가 그 날씨를 경험해봐가지고. 거기서 너튜브도 찍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눈이 오고만 이러면은 진짜 옴쭉달싹하기는 쉽지 않은 곳이 맞아요. 제주도긴 하지만 와 여기서 표현되는 그렇게까지일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구하러 가는 여정이 너무너무 험난하죠. 네. 그러니까 경아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 실제 한강 작가와 이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강 작가가 정말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에 겨우 한 끼를 죽을 먹었는데 쌀죽을 먹으면 그냥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근데 콩죽은 나름 단백질이 있어서 그걸 겨우겨우 드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의 경험이 또 어느 정도 반영된 작품이다라는 건데 경아 같은 경우에 그런 안 좋은 몸을 이끌고 친구의 전화를 받고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바로 탑니다. 네. 근데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내려서 뭐 버스를 타고 그 중산간 지방으로 가는데 더 이상 버스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내려서 인선의 집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한 마리를 구한다라고 하는 네. 그 목적이 과연 뭘까? 이 소설을 읽으면 계속 곱씹게 되는 거죠. 의원님께서 이력서를 보면 여성 노동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 이력이에요. 의원님 여성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인천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 겨울 방학 때 이제 어떤 선배가 지역에 어떤 여성들이 하는 집회가 있다고 성당을 같이 데려갔어요. 근데 네. 성당에 갔는데 정말 그 작업복을 그 추운 겨울인데 입은 여성들이 제 생각에 몇백 명이 다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네. 뭐 인간답게 살고 싶다, 뭐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달라, 뭐 이런 거를 78년도인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도 보게 됐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듣게 됐고 뭐 이러던 차에 제가 이제 그 국어 교사를 아까 접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야학을 하게 된 거예요. 야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뭐 국어 야학을 제가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야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 노동자들의 그 상황을 알게 됐고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이면서 노동자다 보니까 또 막 집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는 그런 걸 보면서 관심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알고 싶어서 제가 봉지 공장도 다니고 전자회사도 다니고 그 당시에요. 그렇게 이제 현장에 직접 일하는 거는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해고가 돼서 이제 지역에 나와서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여성들한테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그 직업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성교육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교육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경아가 그 인성의 새를 구하러 가면서 내 새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이거를 하고 있을까라고 네. 이제 자문하는 네. 부분도 나오는데 의원님 자신의 일이 아닐 수도 있었다. 네, 네. 뭐 같은 여성이긴 하지만 또 그들의 일일 수도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길을 헤쳐가니까 부모님께서 네. 특히 어머니께서 의원님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부모셨었거든요. 저희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 제가 또 맞다리고 하니까 네. 뭐 그리고 이제 가서 교사가 되라고 사범대학교 보냈는데 뭐 뜻하지 않게 학교에서 이제 강제 퇴학을 당하고 하니까 어머님이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막 퇴학됐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뭐 요즘은 그런 신발 없죠. 옛날에 고무신 있었잖아요. 네. 고무신으로 맞으셨어요? 고무신으로 제 등짝을 확 때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화가 나시죠? 네, 그래서 사범대학이면 여자 최고의 직장 예, 사범대학이었는데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저희 어머니 뭐라 그랬냐면 2년제 교대를 가라 그랬거든요. 이제 대학 그 하려면은 다 학비가 많이 드니까 2년제 교대를 가라고 하는 거를 그때는 인천에 교대가 유명했거든요. 그 교대를 안 가고 굳이 내가 서울에 사범대학을 갔는데 가서 또 졸업을 안 하고 퇴학을 당하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저의 등을 내리쳤던 그 고무신 짝으로 맞았던 거를 가끔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저희 어머님이 또 주시는 저에 대한 사랑에 채찍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항상 또 제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갈 때 그 순간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 정치에 직접 뛰어들게 된 그 네. 계기는 뭐였나요?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뭐 청원 활동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정치 직접 현장에 제가 이렇게 직접 뛰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여성단체를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이 이렇게 좀 무력화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후퇴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정치를 그냥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렇게 정치를 직접 참여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동안에는 좀 바깥에 사는 정치였다면 좀 안에 들어와서 하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2011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11년도에 그 내가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이제 정치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여기 국회 앞에 와서 정치개혁 뭐 피켓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국회를 자주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통합당이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하고 기존의 민주당이 통합돼서 만든 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참가하는 정치로 바뀐 거죠. 저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좀 함께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로 직접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참가의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셔서 여성, 아동, 청소년을 네. 위해서 다양한 법안도 발의하시고 통과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혹시 어떤 게 기억나세요? 여성 노동자들 문제에서 특히 이제 직장에서 일하면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보육 문제가 참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영유아보육법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정을 하는데 특히 혹시 뭐 이렇게 새로 생긴 아파트들 가면 네. 500세대 이상 된 아파트 가면은 요즘에 어린이집 기본적으로 오잖아요. 예. 근데 그 제가 만든 법인데 오. 이제 500세대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으라고 너무 했습니다. 필요해요. 예, 그래서 교육기관. 지금 보면은 새로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네. 신규로 들어서면은 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네, 거는 네. 그 법을 고쳐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칭찬 좀 해드리세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예, 의원님. 그런 부분들이 뭐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제 출발 자체가 이제 여성, 아동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꾸준히 하게 된 거죠. 그런 건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별할 수 없는 이야기 다음 차트. 인선 제주 4.3을 말하다. 네, 드디어 제주 4.3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군요. 이 제주 4.3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그 혼란스러운 해방 정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45년에 네. 광복이 된 다음에 아쉽게도 남과 북이 서로 우리는 단독 정부 수립하겠다.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 남한만의 단독 이 선거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그때 제주도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영 갈라서고 만다. 남과 북은 통일이 되어야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1948년 4월 3일에 시위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이른바 빨갱이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무자비한 탄압을 벌이는데 뭐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민간인들,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 죽이죠. 그 사상자만 해도 3만여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 분들은 일종의 트라우마로서 계속 사시다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제주 4.3과 관련된 이 진상규명 그리고 희생자 명예 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뒤에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제주 4.3에 대한 복권을 다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냉전과 이데올로기 시대가 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랫동안 좀 묻혀 있었던 부분이고 희생자들도 명예회복을 못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이 4.3을 접하셨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뭐 시민단체 활동을 했으니까 네. 4.3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도 있었지만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제주도민이 하겠지. 예. 어떤 대한민국의 문제를 생각 안 하고 제주도민들께서 늘 얘기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치에 참여하기 전에 오기 전에 이렇게 그 제주도의 역사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여기 소설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동굴에 막 이제 민간이 학살당할 때 그 동굴로 막 숨잖아요. 예, 예. 막 이렇게 숨는 그 동굴 체험을 갔어요. 근데 정말 저는 거기 들어가고 깜짝 놀랐어요. 그 동굴 정말 이렇게 들어갈 때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포복을 하고 들어갈 이 정도의 높이로 입구가 됐어요. 그거를 좀 들어가다 보면은 안에 큰 널따란 동굴 안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거기서 숨죽이면서 정말 그 토벌 같은 것을 피해서 거기서 며칠씩 있다가 이제 좀 지나가면 다시 나오고 뭐 이랬던 동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굴을 체험해 보면서 야 정말 그 제주도민들이 그때 겪었을 그 아픔이 간접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가보고 관심이 가서 이제 계속 저도 뭐 관련한 자료도 있고 있다가
4.3 그 행사도 국가 기념일로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평화공원에 가서 그 유가족들을 만났었어요. 유가족들을 만나서 그 유가족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꼭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게 된 거는 이제 역사 기행이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정치인이 되면서 이 법 처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책에서도 4.3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고 네.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부분인데 혹시 의원님께서 그 부분 저도 뭐 이제 그 장면 중에서 네. 인선의 엄마죠, 엄마. 네. 엄마가 이제 자기 그 이제 엄마하고 이모라고 인선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학교에서 집단 학살당을 했을 때 이제 막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네. 찾으러 가서 막 삼촌을 찾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막 이제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속에서 이제 눈은 내렸고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눈을 다 이렇게 씻어가면서 그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꼭 얼굴을 꼭 확인하라고 했던 그 장면이 예. 기억에 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잊지 말아야 되기 예, 때문에. 예. 이 작별하지 않는다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과정을 봤던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납니다. 내용이. 예.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 그 4.3 현장에 가니까 까만 고무신 같은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고무신이 있지 그랬더니 가족들 모르게 잡혀가고 막 끌려갈 때 자기의 위치를 알리려고 고무신을 하나씩 던지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무신이 이제 유적지에 이렇게 막 놓여 있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주는 지금도 그 4.3의 아픔이 여전히 배어 있는 곳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하게 됐었어요. 경화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인선이 얘기한 새는 죽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대신 인선이 나타나죠. 거기서부터 뭔가 뭐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선은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 있는 인선이 어떻게 내 눈앞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부터 그 꿈과 환상이 현실과 뒤섞이게 됩니다. 네네. 뭐 그것이 또 한강 작가가 작품을 쓰는 어떤 방식이기도 해요. 네. 이 앞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뤘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한강 작가가 집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이른바 유령 화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화자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유령의 형태, 이 구천을 떠도는 이 화자의 시선으로 말하고 자신이 겪은 참상들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독자들은 훨씬 더 이 사건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이 리얼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이 작별하지 않는다에도 비슷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 책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한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분위기 눈발이 다운되면- 날리는 느낌이야,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면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 네,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권진영의 5글자로 말해요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의원님이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면 5글자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잘 듣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의원님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자,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금 기분은 5자로.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아요. 오. 그거에 강하세요. 아주 이거 뭐 선생님. 편안하게 첫 번째 그러니까요. 패스. 네, 두 번째 질문. 최근 관심사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 깔끔한 답이 나왔습니다. 이거 타고나신 것 같은데, 아까? 네. 깔끔한 정치가 뭐야? 세 번째 문제. 민생고 해결. 훌륭하시다. 너무 당황스럽네, 지금. 너무 잘하셔. 저희 미리 안 알려드렸잖아요. 네. 아니, 다른 의원실에서 항의하시겠는데? 그러니까 막. 미리 알려드린 거 그건 아니에요? 있는지 몰라서 지금. 그쵸? 네. 근데 너무 당황하면서 너무 잘하시는데. 자, 그럼 다음 문제. 최근 고민은 건강이 문제. 건강이 문제. 그렇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예. 할 일 많으신데. 할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예,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언제 행복해? 멜리와 함께. 멜리와. 멜리와 함께. 멜리가 멜리가 누구예요? 반려묵. 아, 그렇구나. 멜리. 아, 멜리. 멜리입니다. 멜리. 어, 예, 귀엽겠어요, 고양입니다. 멜리. 예. 오.
예,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센스 있는 의원님이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시죠. 너무 미리 훌륭하셨어요. 진짜이고 네. 이거보다 안 해주시고 정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센스를 확인하는 건데 의원님 최고 점수 획득하셨습니다. 네. 타고나셨어, 센스가.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은 작별할 수 없는 이야기. 다음 차트. 정심 고통을 껴안다. 네. 정심 고통을 껴안다. 그러니까 이 정심이 인선의 어머니입니다. 네. 정심의 이야기까지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나아가는데요. 네. 처음에는 경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렇죠. 이게 또 경아에게 집중되나 네. 했는데 이 이야기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4.3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맞아요. 가까이 연관돼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더 거죠. 심층적으로 빠져요. 그렇죠. 이 정심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이 겪은 4.3에 대해서 딸인 인선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인선이 가출을 했다가 집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4.3 때 눈이 막 떨어지고 거기에 시체가 있고 거기에서 가족들을 찾아야 했던 그 아픈 상황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선도 우리 어머니가 이 4.3과 무관하지 않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예. 실제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실종된 자신의 오빠를 찾기 위해서 거의 평생을 다 바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오빠 같은 경우는 진주 형무소를 거쳐서 네. 또 대구 형무소에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가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경상 이 코발트 광산까지 이 오빠의 흔적을 찾으려고 어머니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제주 4.3이 정말 제주 도민만의 그 고통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끌어안아야 할 고통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희생자분들도 많으시지만 살아남은 분들의 트라우마도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거죠. 예. 저는 이게 국가 폭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예.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폭력을 직접 당한 희생자도 있고 또 그 폭력 가운데서 살아난 생존자에 대해서도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치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가 트라우마 치유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산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주라든지 제주도 큰 사건이 있었고 광주라든지 이렇게 트라우마 치유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좀 치유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예산도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왔던 부분? 좀 어떤 감상평을 좀 얘기하고 싶으세요? 책이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저도 이 제목에서 처음에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일까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보니까 결국은 잊지 않는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인선도 엄마의 고통을 모르기도 했고 외면하려고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출도 하고 뭐 예.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 엄마의 기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거든요. 내 얘기는 아니야. 심지어 엄마의 그쵸, 얘기인데도 내 엄마의 얘기가 아니고 아니야. 싶었어. 그래서 이게 벗어나고 싶고 가출이라는 게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제주도로 가는 거는 그 고통을 직면하고 껴안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감동이었었어요.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엄마가 딸한테 사실 아무 얘기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딸이 엄마가 그 뭘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되짚어가면서 그 엄마가 그 겪었던 생존자로서의 고통에 대해서 그거를 딸도 그것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거를 떠나보내고 작별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또, 진정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사랑에 대한 좀 이야기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네, 한 네, 것 네, 같은데. 네. 의원님이 여기 이번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네네네.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고. 네, 저희 그러는데요. 뭐 여야 의원들이 다 공동 네. 발의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20년이 제도화가 된 거 20년 정도가 됐는데 네. 좀 실제적인 진상 조사라든지 아니면 국가폭력이라는 거로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국가폭력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 해서 이제 그 1인당 9천만 원씩 작년에 이제 결정을 했죠. 저희가 결정을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또 명예 회복을 하고 또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좀 더 많은 범위의 그 유가족 범위를 조금 더 넓혀야 된다, 뭐 이런 논쟁은 아직 있긴 하지만 이제 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 나가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틀은 좀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미래 세대들이 많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4.3에 대해서 그래도 잊혀지지 않아야 된다. 네.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랑한다는 의미고 잊혀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것을 꼭 보면 좋겠다. 근데 좀 한강 우리 작가님의 글이 상당히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읽다 보면 수술 넘어가는 재미있는 소설책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그 진한 여운이 남는 그런 내용이라서 예, 우리 미래 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이제 의정 활동 이제 3선째시다 보니까 많이 능숙해지고 숙련되시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앞으로 할 일 탁탁탁 생각이 나시고 좀 그러시죠. 근데 글쎄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늘 이렇게 뭔가 항상 이렇게 좀 뭔가 도전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물론 이제 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입법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또 지역 정치를 하다 보면 또 늘 새로운 상황에 또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또 이렇게 정치인은 뭐 어항 속에 있는 붕어와 같다라는 얘기를 과거에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SNS 시대다 보니까 모든 게 이게 또 공적인 삶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정치인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게 네. 정치다. 예. 소통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소통이. 소통이. 예. 그렇죠.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현안이나 법안이 있으신가요? 이제 사회서비스헌법이라 그래갖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이게 사각지대 돌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돌봄 노동을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사회서비스헌법까지 제가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이제 꼭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동물대체 시험법. 이 부분은 또 많은 좀 뭐 식약처가 중간 이제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법이긴 하지만 여러 부처가 또 협력이 돼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물대체 시험법 부분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낙태죄가 이제 헌법 불합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한 그 성재생산 관련한 기본법 유엔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네. 그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여성에 대한 건강권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도 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의원님은 국민들에게 또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송파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 주민들이 저를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는 뭐 힘이 있는 분들은 다 자기 힘으로 권력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사실 힘이 없는 자들의 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아동은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동들의 목소리도 그다음에 뭐 여성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어떤 그 힘없는 자들, 힘없는 사람들의 좀 힘이 되는 이제 그런 정치인이었다.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거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때요? 의원님이 이렇게 첫 인상을 뵐 때는 네. 너무 좀 미인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얼음공주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푸근하시고 예. 또 소통과 공감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서 뭔가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멜리 엄마. 멜리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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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한강 작가가 네. 밝히기를 이 작품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저도 그래서 이 작품은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다라고 한 줄 평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게 슬픈 것들, 또 아픈 것들, 이걸 결코 잊지 않고 그들과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작별하지 않는다를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진정한 사랑은 그 가족이든 아니면 그 사회든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까지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의원님과 얘기 나누면서 우리 지역구에 이런 의원님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어떤 일상을 잘 살펴주실 것 같은, 그리고 고민을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네네. 그런 의원님의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여성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또 의원님이 꿈꾸는 정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고맙습니다. 책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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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회 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국회 도서관이 종은 다르지만 가족입니다 라는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정치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환경운동가 나오미 클라인의 책 미래가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입니다.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아시나요? 책 미래가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는 지구를 위한 나무 심기 단체를 이끄는 펠릭스 핑크 바이너, 14세에 아니시나백 원주민 수자원 국장이 돼 원주민 공동체의 물을 지키는 어텀 펠티에 등 기후행동에 뛰어든 다양한 10대 활동가들의 열정 넘치는 환경운동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한 저자 나오미 클라인은 전문 용어 대신 명쾌한 서술과 시각 자료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과 핵심 논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저자는 책 속에서 기후는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바뀔까? 우리와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은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등장한 이유와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책 미래가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사이버 범죄 전담 형사의 리얼 범죄 추적기, 인격 살인입니다. 저자 박중현은 30대와 40대를 사이버 범죄 전담 형사로 일했는데요.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며 기록한 수사 보고서, 피의자들의 자백, 피해자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해결 과정, 그리고 예방법을 담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해킹, 인터넷 도박, 인터넷 직거래 사기 수사, 이메일 무역 사기 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기와 범죄들. 저자는 모든 사이버 범죄는 무관심 속에서 성장해왔다라고 말합니다. 생활 밀착형 사이버 범죄부터 마음을 노리는 범죄까지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책 인격 살인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테마 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 종은 다르지만 가족입니다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 삶에 들어와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종, 다른 가족, 반려동식물. 사랑스러움 가득한 반려동식물에 관한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종은 다르지만 가족입니다. 첫 번째 책으로 식물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를 소개합니다. 식물 키우기에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식물 구입을 망설이고 계시나요? 책 식물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는 식물에 대한 기초 정보, 물주기, 햇빛, 온도 등 아주 기본적이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식물 지식과 관리법에 대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국내 최대 식물 전문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 중인 식물 집사 리피 운영진의 초보 집사를 위한 반려식물 상식 사전, 책 식물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작가 러브둥둥의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첫 만남부터 이별, 반려동물에게 감동받은 순간과 황당하고 유쾌한 일화까지 책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는 반려인들에게 제보받은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화와 사진으로 재구성해 책 속에 담았습니다. 알듯 모를 듯한 반려동물과 생활하며 사랑을 배우고 성장하는 집사들의 이야기, 책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열 작가의 책 노견일기를 소개합니다. 작가는 만 19세가 된 반려견 풋코를 키우며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낸 늙은 개화의 반짝이는 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눈도 건강도 나빠졌지만 바닷가에서 수영을 즐기고 일하는 작가 옆에서 느긋한 낮잠을 자며 가을이 되면 감 열매의 행복을 느끼는 풋코의 일상은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작은 위안과 휴식을 건넵니다. 산책할 땐 최애 빵이 가득한 곳으로 달려가기 바쁜 엉뚱발랄 빵돌이 풋코와 함께하는 따뜻하고 유쾌한 일상. 정답고 다정한 책 노견일기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